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번을 물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이 단 한 가지 질문을 조윤선 장관에게 18번 묻자 18번째에 답했습니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답 하나를 듣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걸 본인이 작성했다 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고 자백한 건 아닙니다. 조 장관은 올해 초,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고받았다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올해 초라면 이미 블랙리스트 실물까지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이후에나 알았다는 거니까 이 답변은 결국 또 하나의 미꾸라지 답변에 불과한 거죠. 이 미꾸라지 답변 하나 내놓는데도 18번 묻게 만드는 묘한 재주. 이제 국민 앞에 그만 좀 뽐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일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4대 외교라더니 4대 외교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 군용기들이 어제 제주 남방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과거에도 있던 일이지만 이게 사건인 이유는 이번엔 전투기들이 그것도 10여 대나 더욱이 5시간 동안이나 이 침범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5시간이나요? 네, 아주 이례적인데요. 이 사드 배치를 항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전투기 침범은 어제 오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는 건요. 우리 정부가 쉬쉬하다가 일본 언론이 보도한 뒤에 공개한 때문입니다. 늑장 공개한 거예요? 예, 중국 눈치를 본 거죠. 하하. 야당 의원들이 중국 가서 사드 보복을 풀라 이렇게 요구한 걸 놓고 4대 외교라고 하더니 이 정부 참 민망한 정부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국민 농락 갑니다. 워낙 농락을 많이 당해서 이건 또 무슨 농락입니까? 앞서 언급하신 조윤선 장관. 저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뻔한 이 블랙리스트 존재한다는 이 자백을 듣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18번이나 물었어야 했죠. 그렇죠. 이걸 바꿔 생각하면요. 이 정부 사람들의 이 진실 은폐가 얼마나 굳건한지 짐작케 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농단에 의해서 국민 농락인 거죠. 조 장관이 17번이나 대답을 못한 거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너무나 엄중한 때문이겠죠. 그렇죠. 어제 블랙리스트 4인방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신동철, 김상률, 김종덕, 정관주 그렇습니다. 다 청구됐어요. 이제는 조윤선과 김기춘도 피의자로 소환될 차례입니다. 어제 그 청문회 증인들 20명 불렀는데 16명이 불참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국민 농락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법정 농락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최순실 이야기인데요. 오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있죠. 예.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은 하지만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또요? 이유는 이 형사재판과 이 특검 수사를 준비하느라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특검에는 헌재 핑계를 대고 헌재엔 재판과 수사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법정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그래서 오늘 강제 구인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구인하는 방법. 오늘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바라보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한 개만 더 짚죠. 1001일 만에 공개하겠습니다. 뭐가요?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이요. 드디어 오늘 헌재에 제출이 됩니다. 지난번 서석구 변호사와 제가 인터뷰할 때 왜 저 서면으로 제출 안 하십니까 했더니 10일에 공개할 겁니다 했는데 오늘이 10일이군요. 예. 세월호 사건 발생한 지 딱 1001일 만에 대통령 일정이 드디어 청와대 외부에 공개되는 거죠. 예. 헌재가 당일 행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지 20일 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청와대는 7시간 행적 문제 발생 전에 이미 당일 행적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공개되는 게 7시간의 이 분단위 행적이니까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드디어 밝혀질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이 뭐 진실임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쭉 밝혔던 건 분단위는 아니었는데 지금 헌재에다가는 아주 소상하게 분단위로 된 걸 제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제출이 되는지 이건 뭐 실물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주목해보죠.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을 시급히 철거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소녀상 철거 문제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이 세력이 어제 사안에 대해서
권력 외교를 하고 왔습니다. 전 의원 외교를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주의라니요. 외교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중국의 폭격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침범해서 5시간 동안 동해까지 위협 비행한 거 아까 전해드렸죠. 그런가 하면 사드 배치 반대를 핵심 외교 정책으로 표명을 하면서 이른바 한한령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제 대중 무역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곤란해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부산 일본 대사관 앞에다가 소녀상 세운 거 가지고 외교관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통화 스와프 협상도 중단하고 참 우리 외교가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해결할 사람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 더 문제입니다. 어떡할까요?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 한중일 간의 얽히고 설킨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해온 분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만나보죠.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중국 폭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넘어서 한 5시간을 비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놀란 일본 자위대 항공기까지 와가지고 한 20대가 날아다녔어요. 예.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파악하세요? 사드 때문이죠. 사드 때문입니까? 예. 사드 배치하면은 군사적으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허. 아니 원래도 저 항공식별구역 가끔 이렇게 날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연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물론 작년 2월 또 8월에도 2대, 3대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예. 이번에 이렇게 10대씩 와가지고 10여 대 와가지고 4-5시간을 비행을 하면서 예. 일본 방공식별구역까지도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거기가 이어도에 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일본도 또 일부 그 근처에 일본도 자기네 구역이라고 선포한 데가 있고, 예. 중국도 자기네 구역이라고 선포한 데가 있어가지고 세 나라가 좀 겹치는 지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고개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걸 핑계 대고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또 일본하고는 대화이다 생각고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한다는 것은 외교로 해결 안 될 때는 예. 군사 행동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아주 대놓고 우리가 지금 사드 보복 조치하는 거야 시인을 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사드 반대론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그냥 사드 없던 일로 하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미 일어난 일 벌어진 일이 돼서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얘기가 우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국한테도 이런 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가속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예.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처리하면은 자주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무슨 주권 침해다.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는 유치한 얘기고 어쨌건 이 문제를 키우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잘못 결정한 거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은 아마 중국의 태도가 조금 완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자체에 워낙 반대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 잘못됐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정부가 해결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라라는 해법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죠. 국민들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반대 내지는 취소 내지는 다음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일단은 다음 정부로 미뤄야 된다. 지금 박근혜 정부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든 저렇든 다음 정부에서 얘기 한번 하자. 이런 식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말씀이세요. 국민의 60% 이상이 이거 반대를 하고 또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해결하겠다. 기다려라. 문제를 풀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60%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51.6%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예. 중국 문제 그렇고요. 네. 지금 더 심각한 게 일본입니다. 아니 우리 땅 부산에다가 우리가 만든 소녀상 설치한 걸 가지고 일본 입장에서 속이 상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대사 철수시키고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먹긴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이 사람들 그 영사 문제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영사관,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이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조항을 들어가지고 22조인가 그럴 겁니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죠. 압박하는데 원천적으로 이것은 영사 문제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끌고 나올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게 여성 인권 유린 문제 아니에요, 위안부 문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성폭력 문제 아닙니까? 예. 국가 범죄예요. 예. 국가 범죄인데 국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고 예.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는가? 왜 말도 못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도 못하고 있는 아무것도 거죠. 아니 통화 스와프 중단하고 막 불러드리고 이러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런 겁니까? 통화 스와프는 뭐 별거 아니고요. 예. 정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외환이 떨어졌을 때 외화가 떨어졌을 때 일본 거를 좀 빌려 쓸 수 있는 게 통화 스와프인데 예. 지금 우리 외화 보유고가 괜찮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분은 나쁘잖아요. 하던 걸 중단하니까 협상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원래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할 때는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 압박할 때는 우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직설도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면 합의가 있지 않나는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2015년이 되네요. 2015년 12월 28일에 그 위안부 합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공개된 것 외에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공개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전 과정 공개하라고 지금 그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번인가 협상을 했는데 2004년부터 시작해서 뭐 12번인가 협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일일이 보고를 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이 이렇게까지 공개를 하고 면은 해야죠. 근데 못하는 거 보면은 이면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거고 거기 보면은 이제 문서상으로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해놨지만은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제 이게 최종 나오는 문건이거든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북한 사람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그런데 이 일본에서는 사실은 그 말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밑에는 소녀상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라 하는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고. 괄호 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면 합의가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그렇게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다고 저는 미국한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봄부터 미국의 국방장관 나서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무차관이 나서가지고 과거사 문제로 값싼 박수를 받기는 쉽다 하면서 이제 과거사 문제 가지고 한일 간에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절코 도움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압박했죠. 사실 일본하고 관계 화해해라. 그리고 10월 달에 그 동아태 차관보가 와가지고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또 자진해서 또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28일 날 합의가 되고 나니까 미국의 안보보좌관 전화하지 대통령한테 국무장관 전화하지 오바마 전화하지 유엔 사무총장도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축하 전화했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잘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법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강박에 의한 조약의 효력은 무효다. 지금 이게 근데 미국이 드러내놓고 강박이라고 할 수준의 것을 없죠.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증거는 없을 것 같은데. 강박이라는 게 강자가 점잖게 얘기해도 받는 사람이 압력을 느끼고 거역할 수 없으면 그게 강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박에 의한 조약의 효력은 무효다는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원천적으로 무효고 따라서 이거는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차기 정부 이 문제도 사드 문제처럼 역시. 차기 정부에서 재협상을 하든지 폐기하든지 예.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10억 원이면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인데 예. 그 정유랑 말값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속이 상하네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상호 뭐 원내대표는 이걸 예산으로 100억 원 만들 테니까 갖다 갚아라 그러지만 예, 예.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예. 지금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내면은 10,000원씩만 내기로 하고 100만 명이 내면 100억 원이에요. 예. 차라리 모금운동 하는 게 빠르죠. 예산을 하려면은 아하. 이제 국회가 아니 외무부가 신청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예, 예. 차라리 모금운동 해가지고 감겠다는 식으로 나가면은 정부한테도 힘이 실리고 예. 일본한테 저항할 수 있는 일본도 감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를 압박하지 못한다고 나는 봅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 여론이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로 하여금 협상할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꺼리가 되니까 국민들 아베- 여론이란 게 아베 중요하겠네요.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는 예. 정권 바뀌면 뒤집어지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알고 얘기예요.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중국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빨리 화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압박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면 합의도 있는 뭔가 우리가 좀 찔리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글쎄요. 합리적인 의심이 되네요. 외무부가 어떤 점에서는 난 좀 불쌍해 보입니다. 말도 못하고. 게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상황이어서 우리 외교 공백 상황에서 막 흔들어대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아, 그걸, 예. 아니, 일본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아주 오만을 떠는 그런 그 기질이 있는데, 예, 예.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죠. 알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이 한일 위안부 협상의 과정을 다 공개하라고 소송을 건 거에 대해서 패소했어요. 정부 측이. 그래서 어차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공개가 좀 됐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그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국채보상운동이라도 해서 이거 100억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10억엔. 김은영 님이 이런 문자. 아니 뭐 굳이 우리가 그런 운동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모금이라도 해서 줘버리고 다시 이 협상 되돌리자. 아마 일본은 절대 안 받을 겁니다. 그렇죠. 2배 예. 준다 그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그게 문제예요. 지금. 첫 발을 잘못 내디디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보입니다. 겁니다. 상황이 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과정을 공개하라. 법원이 지금 명령 내렸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예, 생각해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재협상을 얘기하는 건 어떤가. 이런 의견 내보면서 행간가죠. 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말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 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일간의 황금 연휴.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귀가 이렇게 번쩍 뜨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5월 첫째 주 달력을 보면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예. 5일은 어린이날, 예. 여기에 5월 1일은 유일하게 노동법상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죠. 그러니까 5월 1일 월요일부터 이 퐁당퐁당 휴일인 것을 2일과 4일 이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예. 이 7일 일요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 연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이 5월 첫째 주 최장 9일 황금 연휴 검토하는 정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5월 언제 1일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전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금, 토, 일 이렇게 연결이 예. 되니까. 그러니까 9일이 되는 거죠. 9일간의 황금 연휴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
이거 아직 고용부 장관 혼자 생각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단순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아이디어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입 밖으로 나왔다면 사실은 근데 임시공휴일 지정은 노동시간과 아주 직결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작년 사례를 보면 재계가 먼저 5월 6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맞아요. 그때 좀 비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동의와 재계의 협조를 얻어야 하겠지만 그렇죠. 본격적인 행락철인 5월의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뭐 정부가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고 백화점 매출이 한 16%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요. 그리고 재작년 광복절 전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했을 때는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3,100억 원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첫째 주, 정확히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쭉 연휴, 쭉 연휴 지정하자는 거 어떠냐?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입니다. 이거 홍상수 감독, 김민희 주연 영화 제목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왜 나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시작한 다음부터 일인데요. 그렇죠. 시행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명분도 똑같습니다. 내수 활성화. 그러니까 재계가 발벗고 나서서 황금 연휴 만들자 이러면 정부가 맞장구를 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엔 또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불과 몇 년 전 상황과 비교를 하면 상전벽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가 늘 휴일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노동계가 주장하면 재계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래야 된다 얘기해왔죠. 이랬던 거고. 2013년 정부가 국회육에 마지못해 대체휴일제를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때 재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휴일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나빠지고 휴일 근로수당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휴일을 확대해서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제가 이때요. 토론을 여러 번 진행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저도 진짜 기억나요. 이거였어요. 재계에서는 무슨 대체 휴일이냐 이래야 된다는 거였고 노동계에서는 휴일 달라. 휴일 권리 달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완전 상황이 바뀌었네요. 정부는 또 재계 편 들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지갑은 텅 비어 있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맥락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연휴 좋죠. 누군 놀고 싶지 않아서 안 노나요? 시간도 문제지만 뭐니 해도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주머니가 지금 텅텅 비었잖아요. 여기다 가족까지 데리고 가면 얼마나 돈 많이 써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휴가 늘면 대체휴일 생기면 소비가 진작된다. 그 말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1,300조 원 빚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 치솟고 있죠. 뭐 계란 하나에 얼마입니까 지금? 지갑이 이렇게 얇은데 어떻게 내수 활성화가 되고 소비 진작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놀러 가라. 9일이나 휴가 주겠다. 이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쓸 돈 미리 땡겨서 써야 되는 그 방식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체휴일제, 임시공휴일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번 5월 달만 반짝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이 착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게다가 이제 9일 쉬면 말이죠. 그 상류층 정말로 지갑을 풀어야 되는 넉넉한 사람들은 해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수 진작하라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버리는. 그러게요. 국민은 빚내서 놀러 가고 돈 있는 사람은 해외로 가고.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꼭 저렇게 말을 했어야 했나? 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황금 연휴 만들어서 꼭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얘기해야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뭐라고 거죠. 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국민들 휴식을 위해서 가족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쉬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발상의 전환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약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월급이 얼마고 우리 주머니 사정이 어떤데 놀아라라니 이러면서 더 화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이 마치 돈 쓰는 기계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되면 안 되거든요. 내수 진작 얘기하면. 예전에 작년 5월이었었나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대체휴 문제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찬성 41대 반대 46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못 쉬는 사람은 계속 못 쉬고 쉬는 사람만 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휴일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약자, 취약계층 배려부터 먼저 하는 조치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청취자 윤관용님, 결국 공무원들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부럽네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생방송 중에 임명진 위원장님 전화 좀 제발 받아주세요. 1부 끝날 때 이런 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두문불출, 기자들 전화 전혀 안 받던 임명진 위원장이 뉴스쇼의 전화를 받고 심지어 오늘 스튜디오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예.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으로부터 거짓말쟁이 성직자, 독선자, 이런 거친 비판 받아가면서도 왜 임명진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는가? 잠시 후 그 답변 직접 확인하시죠. 그리고요, 지난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 하나를 꼽아라 하면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에 가졌던 정유라의 단독 육성 인터뷰, 아마 이 영상일 겁니다. 지금도 귀한 자료로 언론마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일한 정유라 육성 인터뷰를 찍은 사람은 독립 PD,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AS 뉴스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씨의 취재 뒷얘기를 역시 박훈규 PD도 스튜디오로 좀 직접 모셨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2부는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진행을 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김현정의 뉴스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이제 페북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제 얼굴은 조그맣게, 초대 손님 얼굴은 크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지금 오고 계시고요. 오늘은 뉴스의 그 이유를 쫓아가 보는 시간 AS 뉴스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가 됐죠. 이 정유라를 뒤쫓은 PD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무려 자비를 털어서 독일로 날아갔고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되자 그 길로 덴마크로 달려가서 결국 정유라와의 육성 인터뷰에 성공해서 유일하게 그것을 공개한 분이죠. 우리 국민에게 정유라의 실체를 알렸던 분, 길바닥 저널리스트 독립 PD 박훈규 PD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면서 손 한 번은 들어주세요. 페이스북 들어가셔서요,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 치시면은 지금 동영상 박훈규 PD 얼굴, 저 얼굴, 김현정 PD 얼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귀국하셨어요? 지난 7일 날 귀국했습니다. 7일 날. 네. 총 며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유럽에? 20일에서 하루 뺀 19일 동안 채우고 왔습니다. 그걸 자비 털어서. 네. 아니, 기성 언론에다가 좀 지원을 부탁해보지 그러셨어요. 제가 이러한 걸 취재하러 가는데 기획이 이런데 뭐 함께 하자 혹은 뭐 지원 좀 해달라. 사실은 이제 떠나기 전에 뭐 방송국 두 군데하고 좀 공동 취재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미팅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취재고 인력도 가야 되고 막대한 진행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사에서 조금 확실한 소스라든가 어떤 물증이라든가 조금 더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요구를 했는데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서 취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가서 사실은 확인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해서 다소 조금 부담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소위 말로 엎어졌다 해서 진행이 되다 엎어졌군요. 해서 그 언론사들 지금 후회하겠는데요. 뭐 PD를 통해서 얘기 들었더니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유일하게 정유라를 만난 유일한 영상을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주인공이 박훈규 독립 PD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독일로 날아가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박 PD가 독일에 있을 때 인터뷰를 했죠. 네. 전화 인터뷰를. 왜 독일 가셨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정유라라는 사람을 미치도록 잡고 싶다. 꼭 만나서 미치도록 인터뷰하고 싶다. 묻고 싶다. 이렇게 답하셨잖아요. 네. 근데 덴마크에서 잡혔다는 소식 듣고 바로 덴마크 가서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던 그녀를 만나서 묻고 싶은 걸 물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좀 짜릿했어요. 짜릿.
예, 워낙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에 좀 집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사전 질문을 제가 외워서 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짜릿감을 좀 느꼈죠. 그게 근데 법정에서 말이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휴식 기간, 휴정 기간. 그때 진행된 한 10분 인터뷰였던 거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거기에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체포됐다는 게 다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흉규 PD만 성공한 겁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전에 2시부터 시작한 그 심리가 끝나고 선고를 앞둔 그 잠깐의 한 10분 정도 이제 휴정 시간이었는데 그때 막 도착을 하신 거예요? 네네. 공교롭게도. 다른 기자들은 한참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들어가서 이미 수많은 취재진들이 이 정유라 주변을 에워싸듯이 서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은 사실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시선을 좀 맞추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홍규라고 하는데 혹시 나를 아느냐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면서 제 소개를 했고요. 정유라한테 안 돼요? 아니요. 모른다고 했고. 모른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바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한 12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곳에서. 잠깐 그러니까 무슨 인터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눈높이 맞춘 거죠. 네네. 그냥 바로 마이크 들이대신 거군요. 카메라랑.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대폰 음성 녹음을 제가 수첩 밑에다 깔고 적으면서 녹음을 동시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이 간 후배 PD가 뒤에서 그 모습들을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휴대폰으로 찍은 거군요. 네네. 이제 법정 안에는 이제 카메라 반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기자들은 시도를 못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TV조선만이 이제 저하고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영상 찍은 것을 나간 거는 봤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첫 공개는 박홍규 PD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무작정 들이댄 게 성공한 거네요.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나중에 그럼 그 법원 같은 데서 항의는 안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서는 그 어떤 항의라든가 그런 거를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혹은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랬어도 박홍규 PD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했을 겁니다. 그렇죠.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알 권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뭔가 정유라의 진짜 대답을 듣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찍은 영상을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날 아침 처음으로 영상을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박 PD와 인터뷰도 했고 그게 첫 공개였습니다. 그 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인터뷰 내용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아예 그때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건 모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이렇게 답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제 워낙 여러 번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박홍규 PD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미 뭔가 짜여진 답변을 준비된 답변을 다다다닥 쏟아내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 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육성 인터뷰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부정 입학 관련해서 이제 교수들이 자기 담당 교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하나씩 그 관련된 교수들이 이제 특검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학교 안 나가고 애만 키워서 나는 아웃될 걸로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서 이상하더라 이렇게 답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 그 학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유라가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지금 이제 특검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해외 재산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특검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실 제가 한 12가지 질문 중에서 한 6가지 정도 질문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질문과 정유라가 답변했던 것과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화되고 있고 기사화되고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다 거짓말로. 다 거짓말로. 네. 결국은 짜여진 답변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준비된 답변. 국선 변호인 선임했다고 그날 답하지 않았어요? 박 PD한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냐고 이제 물었을 때 자기는 이제 독일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했다고 했었어요. 독일 변호사 말고 이곳 덴마크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누구를 했느냐고 했을 때 법원에서 지정해 준 국선 변호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답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예, 아주 유력한, 아주 유명한 덴마크 변호사 섭외한 걸로 나중에 알려지는 이런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는 거 보면서 어떠세요? 사실 그다지 그렇게 놀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준비된 답변들을 쏟아냈다라는 뉘앙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이미 여기서 제가 가기 전에 많은 부분들을 뭐 이화여대 부정 입학 관련해서부터 많은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저도 일부 이대 유아여대를 취재하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가 틀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거는 바로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죠. 거짓말을 왜 거짓말하세요 하고 좀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반박하면서 재질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론을 받을 반박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 할 여유가 없었죠. 10분 정도 인터뷰였으니까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지금 데이비드 윤 인터뷰도 막 나오고 네네. 그래요. 데이비드 그날 데이비드 윤이 정유라 씨가 데이비드 윤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인터뷰에서? 모른다고 하지 않고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예 연락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자기하고는 관련되기 싫어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박훈규 PD가 그러니까 지금 19일 동안 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것들을 정유라 육성 인터뷰 말고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쭉 만나보니까 주변 인물들 조사해보니까 뭔가 공통점이랄까요? 뭘 좀 찾아내셨어요? 사실 이 지금 독일 내 프랑크푸르트 내 지역의 교민 사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요. 실제로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주재원들이 약 한 4천 명 가량이 서북부 지역에 있거든요. 이 인원들을 빼놓고서는 초창기 파독 광부라든가 파독 간호사들의 교민 1세대들, 그다음에 그들의 자녀인 2세대들, 그 다음이 이제 지금 독일 사회에서 이민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교민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인원이 사실 프랑크 내에서 한국 교민 사회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로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좁은 사회.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 교민 사회에 있다 보니까는 각각의 자기네들이 어떤 뭐 종교 활동도 하고요. 뭐 학교의 모임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유대 관계가 다 연결점이 있습니다. 워낙에 사이가 그 교민 사이가 촘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말 한마디 제보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 얘기가 누구한테 들었냐, 어디에서 나왔냐 이렇게 항상 대물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들었다고 얘기도 못하지만은 취재본차에서도 저희도 말 못하지만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그 교민 사회 이야기가 싹 퍼집니다. 싹 퍼져서 최순실한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민 사회가 좁고 최순실이 그 말을 돌려보면 최순실이 교민사회, 독일 교민사회에 그만큼 인맥이 넓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제가 그곳에서 좀 취재를 하면서 최순실이가 그 독일 내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고 관계를 맺어왔냐라고 했을 때 20년 가까이거든요. 20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것도 막 돈 뿌려가면서 20년. 그렇죠. 이미 데이비드 윤 씨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맺은 게 90년도 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에 그 아버지부터 인연을 맺어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을 독일에서 그런 수많은 인맥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서 저희 현지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내에서 뭐 최순실 때문에 먹고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가 막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거군요. 뾰족한 제보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독일이 상대적으로 비자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세금만 내면은 3년 정도의 비자는 무난하게 받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한국에 오면 미공개 파일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조금 추가적으로 더 취재가 좀 이뤄야 될 부분도 어느 있고요. 부분에 대한 겁니까? 이제 뭐 불법
사업재산 부분과 부동산 부분인데 예. 확인된 것들은 뭐 사실 있지만 조금 더 보강 취재를 한 다음에 공개 여부를 조금 다시. 예.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독립 PD와의 인터뷰였는데 저는 참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자비를 털어가면서 활동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워낙 입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돈 얼마 드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희 한 20일 정도 있으면서 7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되게 알뜰하게 사셨는데요. 라면만 드셨어요? 아니요, 뭐 나름대로 또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저희는 좀 많이 들어간 편이거든요, 그게. 고생 많으셨고요.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많은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공개 파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독립 PD였습니다. 이 병인들 어떠하리? 저 병인들 어떠하리? 소주병은 100원이요, 맥주병은 130원. 반환하면 보증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벽에 붙은 라벨의 재사용 표시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우와, 이렇게나 많이? 내 돈 챙겨? 부자 되세? 가까운 마트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빈용기 보증금, 당연한 권리이자 당신의 돈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리조리 애매하게 답변을 회피하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검사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18번을 똑같은 질문으로 묻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시인했던 그 장면, 청문회의 그 장면 담아봤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다음에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의원님, 직원들이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지금 그렇게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전모가 증인, 그거면 대답하세요. 질 것이라고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11월 조윤선 30일에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조윤선 이름이라는 것을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폐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건 말하지 마시고 증인이 알고 있는 걸 말해주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윤선 내용이 증인, 언론에 조윤선 증인, 제가 어려운 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 예술인들을 지원해서 배제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사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것으로 조윤선 알고 증인, 있습니다. 그 조사 진행인데 저도 알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조윤선 봤을 증인, 때 어려운 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걸까요? 18번을 묻자 마지못해 존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는 이 조윤선 장관의 모습. 참 우울한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블랙리스트는 존재했다. 국정농단 마지막 청문회.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천신만고 끝에 새누리당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가 정족수가 안 돼서 지난주에 출범 못했죠. 어제 다시 열었는데 정족수를 채우기까지 무려 5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대위원장 재량으로요. 위원 6명을 면직시켜서 일단 총 정원을 줄였고요. 공항에서 입국하는 의원을 바로 데리고 와서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워 출범을 했습니다. 이러자 서청원 의원은 4.4.52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폭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임명진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해버렸습니다. 아니 탈당하라고 했더니 탈당은커녕 오히려 고소를 하는 이 상황. 대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지난주 내내 두문불출하던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오늘 드디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예.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 치시면 이 라이브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카메라 보면서 인사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근데 참 여유 있게 웃으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뭐가? 아니 어제 정말 가까스로 비대위원장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출범한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어제도 안 될 줄 알았는데 10번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럼요. 모세가 바로 앞에 10번 했는데 그래서 승리했는데 난 뭐 모세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인데 무슨 뭐 두 번째 한 천신만고 아닙니다. 그냥. 천신만고 아니 네. 잘 된 겁니까? 그냥 뭐 어제 됐네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의 정치, 특별히 이 패거리 정치, 우리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망친 이 패거리 정치의 이 민낯이 뿌리가 또 얼마나 깊은가 그런 것을 실감을 했어요. 뭐 제가 우리 당의 얘기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뭐 언론 보도에 다 났대요. 패거리 정치, 민낯. 어떻게 그 참석하는 사람들을 막았는가. 이게 언제쯤 뭐 자유당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국에 가려는 사람을 막 잡고 막았대요? 예, 뭐 그럼요. 막고 무슨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그렇게. 붙잡고 앉았고 집에 가서 데리고 어디 나갔고 저도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서청원 의원은 반대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임명진 위원장이 정족수 채우려고 총 정원 줄여버리고 뭐 6명을 면직시킨 거죠. 거기다가 공항에서 데려오는 사람 티켓 사줘가면서 저 귀국시켜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거는 4.4.52 폭거에 다름없다. 티켓 싸주고 비행기표 사준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정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그 애국의 시찰을 갔던 그런 일이고 그래서 갔다 온 분이고 뭐 공항에 가서 모시고 온 건 뭐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철호 의원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양새는 참 안 좋지만 저도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마 하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법률지원단의 해석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것이다. 4.4.52 폭건이 뭐니 이런 얘기는. 뭐 그거는 그분이 아마 그만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 얘기를 하다 보세요. 너무 뭐 이렇게 민감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민감하게. 그래 이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는 출범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인적 청산의 핵심 인물들은 지금 꿈쩍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청원 의원 얘기했는데 형사 고소 당하셨죠. 서청원 의원으로부터. 완강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추임 받았다 한들 비대위가 출범한다 한들 그분이 제발로 탈당하실까요? 이게 사실은 다 정치적인 일 아닙니까? 정치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하수 중에 하수입니까? 그리고 뭐 그런 일로 성공해 본 적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럼 이거 지금 고소해봤자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보세요. 성공 못할. 쓸데없는 일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이게 뭐 성공해 본 적이 없고 또 뭐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선 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고요. 또 옳은 일이고요. 또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저에게 일임해준 책임입니다. 그렇죠. 제가 책임을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무슨 임명진 대 뭐 서청원의 대결 그거 아닙니다. 당대 어떤 개인의 대결입니다. 당대 개인 더 넓히면 국민 대 개인의 일이지. 그게 무슨 인명진이 뭔데 뭐 그분하고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재발론 탈당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저는 우리 지금 현재의 국정 파탄이라든지 어쨌든 새누리당이 배출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저는 제 인식은 새누리당 모두에게 책임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무게에 무슨 뭐 경중은 있지만 경중은 있죠. 나간 사람들까지 여기 있다가 이 나간 사람들은 우리는 책임 없다고 이게 나간 거거든요. 바른정당 분들. 그렇다고 그게 뭐 책임이 면해지나요?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그분들 잘못한 사람 걸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같은 책임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제가 새누리당에 가서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다. 비대위원장이 뭐 네가 이런 책임 있고 그거 무슨 어린애 같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거 자기들 스스로 알 거 아니냐. 그게 각자 알아서 책임을 좀 져봐라. 이렇게 했더니 아니 정우택 대표는 자기는 뭐 열흘 사회봉사하는 거로 책임지겠다. 지금 말하자면 뭐 다 무슨 뭐 탈당을 강요하고 무슨 뭐 백지위임을 나에게 위원장에 하고 그거 아닙니다. 아니 정우택 대표만 하더라도 자기 열흘 사회봉사하는 거로 책임지겠다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도 스스로 결정해라. 스스로 결정해라. 근데 서청원 의원 정도 되는 핵심들은 나가주는 게 당을 위해서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나는 한 번도 사람 이름을 거론 안 했습니다. 사람 이름 거론 안 했지만 뭐 자기들이 뭐 내가 아니냐 이러니까 나는 거론 안 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니까요. 스스로 드러났어요 이게. 스스로 드러나는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핵심이라는 건데 당을 위해서 당이 지금 쇄신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필수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청취자들 국민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이 재발로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지금 대립이 심해서 다들 비관적으로 보대요. 다들 비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세요? 그럼요. 재발로 나갈 수 있다? 아니 뭐 난 꼭 두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이 국민들의 노도와 같은 이 분노를 견디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견디지 못할 거다. 근데 견디면 그때는 국민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도 보세요. 또 옛날에 우리가 군사정부도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개인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당도 없고요. 그렇게 보시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오늘 저 비대위 첫 회의 열리죠. 그렇습니다. 윤리위 인선도 곧 하십니까? 곧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죠. 그런데 뭐 이게 윤리위 구성하는 거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 비대위를 구성하는 건 윤리위를 구성해서 칼질을 할 거다. 인적청산을 윤리위를 통해서 할 거다. 이제 그런 뭐 관측이 많으시고 아마 그래서도 겁을 내고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그런 힘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제 뭐 언젠가는 결국은 안 되면 뭐 법적인 그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스스로 결정하되 정치적 책임을 져라. 도의적 책임을 져라. 아니면 법적으로 하겠다. 법적이라 하면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출당 조치 내리는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당에 이제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요. 당의 법이니까. 당의 법이니까 그런 게 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데요? 좀 우리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라 이런 제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맞는 건지 청취자 의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말 좀 보내주시고 들려주세요. 샵 112로 보내주시면 돼요. 뭐 제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늘 국민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지만. 지금 이제 대선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서 말이죠. 마냥 기다리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충 머릿속으로 정해놓은 마지노선은 언제입니까? 대충. 글쎄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제 비대위가 갑자기 구성이 돼서 그러나 뭐 멀지
우리가 지금 뭐 늘 이게 뭐 사람들이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러지 무슨 뭐 내홍이라고 그러지 뭐 싸움 구경이 재밌긴 하니까 자꾸 옛날에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재밌다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오래 가서 되겠습니까? 한 일주일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면? 뭐 글쎄 약간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설 전엔 해결되죠. 오늘 뭐 이 프로그램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줄 테니까 그 의견을 다 참작을 해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설이 말이죠. 네. 민족의 대명절 설이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는 어떤 용광로 아닙니까? 네. 결국 그 전에는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듣고 싶으신 모양인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 나가면 진짜 인적 청산 되는 거라고 보세요? 미흡하지요. 미흡하죠. 네, 미흡한데, 지금 국민들 문자 많이 저기 들어옵니다만, 미흡한데, 아니 두 사람 바꿔가지고 뭐가 바뀌는 거냐 이런 문자 많거든요. 내가 늘 이 사태를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걸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많았죠, 그 말 때문에. 그래 요즘 수술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는 뭐 맹장술도 막 이만큼 째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복 수술. 개복 수술. 요새는 딱 한 구멍 파고서 핵심만 딱.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다 잘못하잖아요. 또 컴퓨터 수술하니까 요새 로봇 수술. 나무로 말하면 뿌리 있잖아요. 뿌리. 이제 그것만 제거가 되면 없어지면 그러면 아마 4차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뿌리 제거. 그 악성 종양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가. 그거는 뭐 지금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수술로 비유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떤 분을 뭐 가리킨 건 아닙니다. 무슨 아이고 정말로 그건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한 2명 정도 핵심 인물들의 인적 청산에 집중하는 둘일지 거다. 셋일지 모르겠습니다. 넷일지 그까지는 한 뭐 두서너 명. 하여간 제가 제한적 인적 청산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두서너 명. 필요한 만큼만 하겠습니다. 근데요, 비대위원장님. 이분들이 이제 친박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만드는데 책임 있다라고 해서 인적 청산을 하는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당원 아닙니까? 그분은 당원입니다. 그분이 당원인데 진짜 인적 청산이 되는 거라고 보세요? 그분이 당원으로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원으로서 한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대통령으로서 뭐 지금 뭐 친박 핵심 이분들은 이제 당원으로서의 정치 활동을 하신 분이고 대통령은 사실은 뭐 당원으로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좀 고심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탄핵 이야기 나오자마자부터 대통령 출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당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구상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거 저는 이제 탄핵 소추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의되기 전까지와 결의된 후에 있어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의 태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전과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한 전과 결의된 후에 있어서의 당의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왜요? 당원으로서의 태도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탄핵 전에는 이미 뭐 똑같은 당원이긴 하지만 탄핵 전에는 사실 당원으로서 뭘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크지만 이제는 탄핵 소추를 당한 이 상황에서는 뭐 당원이라는 것보다는 대통령직이라는 그런 그 직위가 상당히 무거운 부분 아닙니까? 그럼 출당을 시키나 안 시키나 그것도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이 당원의 박근혜 대통령의 당원의 이 무게가 의미가 탄핵 전과 탄핵 후는 다른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지금 생각이고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당원들의 얘기도 좀 경청하고 특별히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출당 있습니다. 안 시켜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또 생각하십니까? 한국말에 했는데 못 알아들었습니까? 아니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니까 탄핵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고민 중이신 거예요. 하지만 당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때는 이게 정치적 행위 모두가 다 당리당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민 목소리 듣겠다.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지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서청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하시죠, 원래는? 예. 원래 친하시죠? 예, 저 이거 하나 여쭙고 싶었어요. 예. 서청원 의원이 손잡고 와주십시오 해서 오신 거 맞아요? 아니요. 내가 무슨 뭐 제가 73살입니다. 금년에 예, 누가 예. 뭐 가작해서 가고 뭐 이제 그런 분별을 여건 제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니 물론 결정은 젊었을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만 제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사람인데 누가 가자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뭐 가서 앉혔고 예.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좀 섭섭한. 그러세요. 네. 어쨌든 두 분이 친한 사이셨는데 네. 지금 이제 서청원 의원은 임명진 위원장이 개혁을 빙자해서 정통 보수당을 정체불명의 급진 정당으로 만들고 좌익 성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걸 나는 후회한다. 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분하고 한 30년 교류를 했는데 그 30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몰랐다. 내가 그런 거 숨겼으면은 내가 참 대단한 의장소를 가진 사람이고, 예? 그분이 뭐 그걸 몰랐다 그러면은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던 거죠. 네. 알고도 부르신 거 아니야?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가 무슨 뭐 지하에 숨어서 암약한 사람도 아니고 누굴 뭐 언론에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고 다 그렇게 산 사람인데. 인적 청사는 안 하겠다라고 혹시 약속하고 오셨어요? 아니죠. 무슨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 안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인적 청산할 수 있느냐, 누가 누구를 청산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게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건. 그러면 이건 누가 누구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새누리당 안에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뭐야 이런 게 안 된 겁니다. 나는 외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의미. 외부 사람보다는 가서 그 제가 한 거는 스스로 좀 해봐라 그러지 말고 그 새누리당 안에는 서로 이게 개파적으로 뭐 누가 네가 잘못했냐 뭐 내가 잘못했 그러다가 또 분당에서 나가기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제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선무담이었을까? 선문답이었을까요? 네. 하겠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쪽에서 잘못 들은 거다 지금 그 얘기세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정당이고 정당하면 눈앞에 대선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변변한 대선 주자 하나 없죠? 아니.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나타난 사람들 대선 주자라고 나타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2년 전에 1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대선 주자들 그 사람들이 뭐 꼭 대선 주자가 지금 부각될 거로 1년 전이었는지 생각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시장 이런 분들 갑자기 몇 주 전부터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없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 불임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인공수정도 잘하고 또 자식 없으면 양자도 드리고 또 40, 50에 늦둥이도 낳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 조금 급하긴 하지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뭐 이게 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조금 개혁이라고 하고 쇄신이라고 하는 일이 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눈치 보고 참 어렵거든요. 오히려 쇄신이 쉽다. 자, 그럼 쇄신 얘기 먼저 하죠. 어디까지 바꾸실 겁니까? 뭐 빼고 다 바꾼다 뭐 이런. 세 가지를 우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는 인적 쇄신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 쇄신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집권여당으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보살피고 다가가고 그래야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뭐 법안이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국민에 더 가깝게 정책 쇄신. 정책 쇄신. 그다음에는 기구, 특별히 당기구와 그리고 국회 이걸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국고를 그만큼 많이 갖다 정당마다 쓰는데 왜 국정감사 안 하느냐. 알겠습니다. 정책 쇄신 얘기 지금 하셨고요. 당 이름 바꾸고 뭐 이런 거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필요하면 당 색깔 바꾸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안 바뀌는데 바뀔까요?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우선 그래서 저는 뭐 당 이름 바꾼다, 로고 바꾼다 그건 굉장히 후차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는 당 이름 바꾸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이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 이름 가운데 영역을 지고 사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이란 이름은 그냥 가고 싶으세요? 저는 뭐 가능하면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그게 뭐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고 뭐 단체도 그렇고 좋은 일만 있으니까
임명진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름 바꿉니까? 정신 개조가 먼저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사람. 당원들, 의원들 그렇죠. 정신부터 바꿔라. 정책 바꿔라. 이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요. 그렇게 다 바꾸고 나면 네. 요새 밖에서는요. 임명진의 난이라 그래요. 그래요? 예. 홍길동 난처럼. 만약 임명진의 난 다 바꾸는 그 난이 성공한다면 다시 바른정당 사람들이 연합 혹은 통합, 연대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대선 전에? 저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대선까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도 높은 인적 청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제가 돼야 거기도 적용이 되다니요? 그 당에도. 그 당은 지금 다 이제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같이 있었을 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국정 파탄에 중요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 거기도 있다. 거기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과정 중에서 또 무슨 4.13 총선 과정 중에서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지요. 도망간다고 그게 무슨 책임이 멸해집니까? 보수 대연합이 그럼 대선 전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세요. 그러면 반기문 총장도 거기에 몸을 실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야 우리가 검증해야죠. 이 사람이 우리 정당의 정책에 맞는 사람인가? 또 그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금 쇄신하는 우리 정당의 수준에 맞는가? 그건 우리가 챙겨봐야죠. 네. 그게 튕기실 때는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새누리당. 뭐가 상황이 안 좋습니까? 새누리당 상황이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왜 튕깁니까? 그분한테 아쉬울 거 없으세요? 아쉬울 거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없습니까? 네. 아쉬우면 그분이 아쉬운 거지.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아쉽니까? 아쉽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안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거리 사실은 더 많은데. 또 한 번 나올까요? 또 한 번 나오세요.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대통령 출당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임 위원장이 나가셔서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꼭 읽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페북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이제 페북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문자들을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진행을 했는데 다 읽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겠습니다. 일단 출당에 대한 의견 어떻게 나왔습니까? 밖에 PD들 대통령 출당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많이 나왔어요? 무조건 출당해야 된다는 쪽이 많이 나왔습니까? 출당해야 된다. 새누리당이 변신하려면 변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의지를 보여주려면 출당해야 된다가 90% 우리 청취자 의견 나왔다고 하고요. 서청원 의원을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청취자 의견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 좀 해주시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카메라가 김현정 앵커를 비춰야 되는데 저를 비추는 것보다는. 지금 페이북 라이브 계속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간답니다. 다행입니다. 조명이 켜져 있어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탄핵 전국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건 오늘 또 탄핵 심판 3차 변론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론길이 앞으로 이제 몇 차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탄핵 관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부정한 데 이어서 특검 수사마저 부정하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검찰 수사에 이어서 특검 수사도 부정하려 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특검 수사도 부정하려 하는가? 사실은 저는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만 서석구 변호사는 내 개인 의견이라는 걸 덧붙여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실마리 얻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특검의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서 특검 수사를 부정한다고 단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대리인이
헌재에서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석구 변호사 얘기를 빌리자면은 현재의 특검은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지게 됐다. 그것도 야당만 가졌다. 예. 특검 임명이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미 이명박 정권 말기에 있었던 내곡동 사석 특검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야당 추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서 변호사가 그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주장 이어갔거든요. 맞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의 Y뉴스.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마저 부정하려는 건 왜 그런 거냐? 왜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는 좀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게 아니겠나. 시간 끌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이어서 특검 수사를 부정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냐는 것이고요. 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처음부터 탄핵 심판을 형사소송에 준해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예. 두 번째는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뭔가 반전을 도모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반전을 도모하려는 듯한 인상? 예.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는데 직무정지 중에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자신은 무고하다는 걸 일방적으로 홍보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 씨는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예.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하죠. 맞습니다. 문고리 3연방 중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잠적해서 소재가 파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3차 이 변론 증인으로 정해져 있는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제 밤늦게 출석하지 않겠다 의견서를 냈어요. 오늘 3차 변론 증인 신문이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인데 예. 두 명이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더니 헌법재판소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친박 단체들의 집회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에 일어나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있고요. 박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뭐 걸개그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전을 도모하려는 분위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건 무조건 부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자신도 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또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고요.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야. 이미 친박 단체의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탄핵 소추 자체를 부정하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법조인들의 분석은 좀 다른 각도인데요. 어떤 건가요? 박 대통령 측이 이미 포기한 게 아닌가.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예, 포기하려 한다고요? 한 중견 법조인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면은 지리멸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어떤 논거를 들이대지 않고 좀 감정적인 거, 색깔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시간을 끌자는 외에는 어떤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한 중견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 태도를 보면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걸 두고 이제 사실은 박 대통령 정부 하에서 권력을 누린 법조인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무도 법률 대리인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뭔가 좀 뭐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는 기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럼 뭡니까? 뭐 아무래도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탄핵 기각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이미 국민 여론이나 헌법 학자들 의견은 다른데 박 대통령이나 그 지지층에서는 헌법 이 탄핵이 기각돼서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네요. 어쨌건 뭐 친박 단체들의 집회들을 계속 좀 여론 반전을 노리는 게 아닌가는 그게 보이는 거죠. 권 기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쨌건 특검 수사. 뭐 특검 수사는 나갈까 안 나갈까 조사.
저는 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제 박 대통령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뭐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나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검찰 수사도 그랬고 약속했었죠. 헌재도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랬었어요. 안 나갈 걸로 보이고요. 어쨌건 뭐 탄핵은 뭐 곧 이루어질 테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검찰에 이어서 특검 수사마저 부정하고 있는가 그 속내들 분석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 목동 스튜디오는 날씨가 괜찮아 보입니다만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엔 한파주의보 내렸고요. 호남 지역 쪽으로 좀 눈 내리기 시작한 곳이 꽤 많다고 하네요. 낮까지 눈이 이어지고요.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다니까 외출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